오케이죠?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구조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소시르라는 아저씨 구조주의자구나.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이 된다. 화살표 표시할까?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사람은 언어에 의지해서, 언어에 기준해서 생각합니다. 영어 쓰는 애들은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어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습니다. 두근두근. 이제 중요한 얘기는 또 뭐예요? 랑그와 파롤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각각 체크하셔야지.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서 약간 사이즈,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개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랑그에 따라서 발화할 뿐 사람은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랑그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고 집단적인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 거지. 반면에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행위, 사람마다 달라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랑그와 파롤의 특징, 표현 방법은 대조. 가령 예시죠.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들 셋이 이렇게 대화하면은 같은 문법 쓰면서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이 모두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야, 랑그가 달라요? 파롤이 달라요? 파롤이 달라요. 네. 파롤.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발화가 파롤인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양태, 파롤. 소시르는 랑그와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들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 파롤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 랑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파롤인 겁니다. 랑그인 겁니다. 괜찮나요? 랑그 속에 파롤이 들어있는 거니까 파롤을 연구하지 말고 랑그를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따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 랑그.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체계, 파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입니다. 됐을까요? 첫 번째 단락은 내용이 뭐예요? 구조주의자 소시르는 언어의 구조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지배된다라고 하며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별했고 랑그의 특징, 파롤의 특징. 그러다 보니 결론은 연구해야 할 거는 파롤이 아니라 랑그였었다. 큰 거를 연구했어야 했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호로 구성.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또 밑에다 씁시다. 기호는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 더하기 청각 이미지. 개념 더하기 청각 이미지. 기호는 개념 더하기 청각 이미지.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의와 기표. 즉, 기호와 기의는 기표의 연합체인 겁니다. 기호와 기의는 기표의 연합체입니다. 그럼 또 헷갈리니까 씁시다. 기호에 결합된 건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고,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기의와 기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념은 기의, 청각 이미지는 기표. 그래서 다시 기호는 기의 더하기 기표입니다. 기호는 개념 더하기 청각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기의 더하기 기표.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이 아저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개념이 먼저 있어. 다른 말로 뭐가 있어? 기의가 있은 다음에 기호가 생기는 겁니다. 기호가 생기는 겁니다. 개념이 있고 기호가 생기는 것이다. 책상,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가구라는 개념이 먼저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책상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래. 개념이 있고 단어가 생겼다. 개념이 있고 단어가 생겼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 개념과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개념을 만든 다음에 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개념을 만든 다음에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사람들은 개념을 먼저 갖춘 다음에 기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개념을 만든 다음에 기표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소시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가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이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도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죠?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은 개념이 생긴 다음에 기호가 생겼다. 하지만 누구는 소시르, 이 아저씨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가 없다. 그럼 밑에다 써야지. 소시르는 이야기합니다. 기호가 있어야 기의가 있다. 기호가 있어야 기의가 있다. 기호가 있어야 개념이 생긴다. 책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저 가구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가구라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지. 다시 포인트. 소시르 이전의 학자는 개념이 먼저다. 소시르는 기호가 먼저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명확한 개념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과라는 말, 기호가 없다면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시르는 기호가 있어야 기의 개념이 있다. 요거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가 있는 거다. 세 번째 단락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의 이름이 뭐예요? 칠판. 왜 칠판이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지. 됐을까?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기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입니다. 칠판, 책상이라는 글자는 그 자체의 뜻이 없어. 다른 애들과 그냥 구별되는 애들인 거야. 칠판, 철판, 그냥 구별될 뿐인 거야.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에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입니다. 사과라는 기표에 연결된 기의는 기타 등등등등이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입니다. 기의는 그럼 또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기의는 다른 기의와 구별될 뿐. 기의는 다른 기의와 구별될 뿐. 하나만 말을 더 쓸까요?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네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다른 기의와 구별되는 것이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의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 뜻은 없어. 소시르는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사고가 영향을 받습니다. 언어의 구조에 인간의 사고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으로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때 프랑스어 쓰는 사람은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나방 하나, 파리 하나, 나방 하나, 나비 하나가 아니라 나비 둘, 파피용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파피용 둘이라고 생각해?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는 언어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 우리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나이 중요해요?
나이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나이나 신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을 엄청 잘 구분하는 문화, 언어의 구조가 있어서 그래. 괜찮나?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어때? 계속 나오는 말 아니야?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나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또 다시 체크합시다.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그러면 또 화살표 방향이 요거지. 언어가 먼저야. 언어가 먼저. 언어가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를 결정하는 거야.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사고는 언어 구조에 종속이 되어 있다. 언어 구조에 인간의 사고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중요한 거야.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 이와 같은 소시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소시르의 언어 이론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구조주의 언어학자 누구 이야기할 거냐? 레비스트로스 이야기할 겁니다.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했습니다. 모든 음소들은 비음이냐 아니냐, 모음이냐 자음이냐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서 분류가 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이제 쓸어 갑시다. 레비스트로스는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을 연구할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네, 아니요로 여러 가지로 나눌 거야. 네, 아니요, 여러 가지로 나눌 거야. 예를 들면 모든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 아들, 외삼촌, 조카, 남편,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관계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랑 옆집 아저씨 이런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 친하냐 안 친하냐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다. 아버지와 아들, 자, 둘 중에 어때요? 둘이 관계 어때요? 친밀해요? 소원해요?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런 거 없어. 친밀해요? 소원해요?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중간 없어.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니까 보편적인 공식 같은 거 아닌가? 중요하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 조카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아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헷갈릴 수 있죠. 요렇게인 거야. 자, 어떻게 체크를 할까? 요렇게 체크를 할까? 요게, 요게 한 세트야. 요게 한 세트야. 그리고 또, 요렇게가 한 세트야.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 그럼 외삼촌과 조카는 소원해.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해? 그러면 외삼촌과 조카는 친해. 남편과 아내가 친해? 아내의 형제는 안 친해. 소원해. 남편과 아내가 소원해? 그러면 아내와 아내의 형제는 친해. 이런 결과가 나오더래. 예를 들어서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 그렇지만 외삼촌과 조카는 사이가 안 좋아. 트로브리안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하고 개방적이야. 하지만 아내와 아내의 형제 사이는 사이가 좋지를 않아. 이렇더래. 레비스트로스가 연구해 봤더니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지.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결론이죠.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한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다. 그런 거는 아니래.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각 사회는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런 감정을 내재화한다. 나 아버지랑 엄청 친해. 근데 외삼촌하고는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사회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지. 나랑 아내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아내가 친정집에 가면 어떻게? 아내는 자기 형제들하고 또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 거야.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의 느껴나온 감정은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 연기에 불과한 거였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결과를 낸 거죠. 친족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역할 연기더라 라는 것을. 됐을까요? 네.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5번째 단락.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레비스트로스가 내린 결론이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선, 악, 남녀, 빛, 어둠, 강함, 약함. 대립상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했다. 대립상으로 인간의 문화 이해.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화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왜 그랬을까? 음성 언어는 순수한 것, 문자 언어는 저열한 것, 문자 언어는 문화의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빅 화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보고 문자가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문자는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아니요.
문자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사회가 있는데 그러한 사회를 찾으면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반론이 되겠지.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이론의 의의 정도 되겠지. 됐을까요? 1, 2, 3, 4 네 문제 푸는데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기역과 니은, 기역은 랑그고 사이즈가 좀 큰 거, 니은은 8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랑그는 8월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다. 맞죠? 8월은 랑그와는 달리 쉽게 변할 수 있다. 엄청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맞지. 랑그는 사이즈가 큰 보편적인 거. 8월은 구체적인 속성. 괜찮죠?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거는 뭐야? 랑그지. 8월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개인의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거는 8월이죠. 그러니까 니은이지. 4번은 기역 니은이 바뀌어 있네. 정답은 4번. 소시르는 언어 활동의 본질이 랑그에 있으므로 그렇죠? 언어학에서의 연구해야 될 거는 8월이 아니라 랑그다라고 보았습니다. 맞죠? 답은 4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A에서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들. 다음 페이지. A 뭔데요? A.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 그럼 또 위에다가 써봅시다.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 반박하기 위함이다. 자, 그럼 이제 해야지.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뭐가 먼저래? 개념이 먼저래. 개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호가 생기는 겁니다. 개념이 생긴 다음에 기호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기표가 생긴 다음에 기의가 생긴 다음에 기표가 생기는 거지. 개념 기의가 생긴 다음에 기표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 있죠. 기의가 생긴 다음에 기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기표가 없어도 기의는 있다. 다른 말로 기호가 없어도 그것에 대한 개념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거 얘기 찾으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과일을 가리키는 말, 기표가 없음에도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분하고 있다. 그 개념이 있다. 완전 맞아떨어지는 말이지. 2번 정답. 3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데리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 다 체크하셔야 되겠지. 자크 데리다. 데리다는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기의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체크할까? 기표의 관계로 기의가 정해집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대. 기표는 무수히 많으므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일단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가 없다. 왜? 기표는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머문 게 아니라 기의는 언어들 간의 관계에서 계속 변화하며 의미의 결정이 끊임없이 지연된다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이건 거야. A라고 하는 기표는 B하고의 차이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B는 C하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C는 D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인 거지. 눈떠.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 이 D의 의미가 살짝 변했어. 그러면 C의 의미도 변하겠지. 그러면 B의 의미도 변하고 그러면 A의 의미, 기의도 변해야 된다고. 언제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서 언제 누가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정확한 개념은 조마조마한 거지. 얘가 변하면 나도 변하는데 얘하고 연결된 쟤가 변하면 나도 변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의 진정한 개념 의미는 뭘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일단 기다려 상태인 거야. A, 너의 단어는 일단 그런 거야 라고 알고는 있어. 대신 언제 변할지는 몰라. 그게 완전히 너의 정확한 불변의 변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너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 거지. 한편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상처럼 보이지만 이제 레비스트로스 비판할 거야.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현상 등 위계 질서가 무의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데리다가 봤었을 때 레비스트로스의 이항 대립은 위계가 있어. 위계. 그래서 데리다는 이러한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데리다는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 아니고 시민이 원주민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닙니다. 순수하냐 아니냐 구별 없음. 우열관계 구별 없음. 원주민에겐 순수 타락 개념 자체가 없어. 이러한 구분은 서구 인류학자의 기준에 따른 거므로 사회가 순수하거나 타락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순수하냐 타락했냐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1번 데리다는 소시루와 달리 기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군. 여기에다가 체크할까요?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지. 1번 맞는 얘기죠. 2번 데리다는 소시루와 달리 기표와 기의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기표와 기의의 연결은 자의적인 거라고. 2번 기표와 기의의 연결은 필연적이지 않다. 위에다가 쓸까? 자의적이다 라고 생각했어. 맞지. 그런데 소시루도 자의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소시루와 달리가 아니라 소시루와 마찬가지로. 그 얘기 어디 있냐고? 소시루도 자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소시루도 자의적입니다. 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소시루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옆에다가 쓱 요렇게 해놓고 3에 2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죠. 둘 다 자의적으로 봤습니다 라고 해야지. 둘 다 자의적입니다.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맞는 얘기지. 4번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가 사용한 대립상 안에 레비스트로스는 우열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 있죠.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합니다. 4번 얘기 맞는 거지. 데리다는 문자로 인해 원주민의 순수화가 타락했다라는 레비스트로스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자 언어를 통해서 순수하니 타락하니 라고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얘기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지. 다음 4번은 의외로 쉬운 문제죠. 빈칸이 나오면 빈칸 채울 생각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둘이 세트로 서로 반대된다고. 요렇게 둘이 세트되면서 반대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A 친밀하면 여기 소원하겠지. 친밀하고 소원하고 소원하고 친밀하고 요렇게 둘이 반소가 되는 거니까 친밀할 거고 반대가 될 거니까 친밀하겠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갑시다. A 부족과 달리 B 부족은 아버지와 아들, B 부족이 아버지와 아들 어때? 친밀하죠. 맞네. 의문론에서 친하냐 소원하냐, 친한 거 소원한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음소 분류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 밑줄 요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서로 다른 항을 대립시킵니다. 이항 대립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2번 맞지. 3번 A 부족은 아내와 아내의 형제는 친밀하고 그렇지 친밀하고 부족 B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할 겁니다. 아니네요. 얘는 친밀한데요. 3번 틀리죠. 4번 부족 A와 B의 친족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앞에 본문에 있었죠. 해당 부족 내의 친족 사이에 가져야 할 표준적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겁니다. 이 얘기 있었었지. 영규씨 이거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니? 어디요? 그래야지. 모르겠으면. A라고 묶어놓은 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러한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지켜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한 겁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헷갈리면 옆에다 이렇게 써야지. 4의 4번이 여기 있었군 하면 되지. 다음 마지막 5번 부족 A와 부족 B에서 외삼촌과 조카의 친밀한 정도는 다르지만 어디? 외삼촌과 조카 둘이 서로 다르죠.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그렇죠. 누가 더 우월한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집단 내의 우열 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괜찮을까요? 네. 요 정도는 좀 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해서 한번 했고요.